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원자탄이 터졌습니다. 그때 우리 한반도는 두 가지 선택을 강요받았습니다. 첫째는 이승만과 살 것이냐, 김일성과 같이 살 것이냐. 그때 대한민국은 이승만을 선택했고 북한은 김일성을 선택했습니다. 둘째는 어떤 세상과 체제에서 살 것이냐,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공산주의, 사회통제경제, 조중동맹 주사파 종교로 갈 것이냐.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했고 북한은 공산주의를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똑같이 70년을 살아보니 북한은 거지 나라가 되고 우리는 세계 10대 강국이 되었습니다. 모든 경쟁은 끝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이재명은 주사파를 선동하여 평화협정, 종전협정,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을 통하여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 체제로 가려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미점령군하고 미군 철수해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제가 그래서 다행이다. 여기 찬스다.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진하지 않을 것입니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꼭 실현해서 그들은 민노총, 정교조, 좌파 시민단체, 주사파, 야당을 총동원하여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체제를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결코 그들의 사기극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중심으로 자유통일, 한미일 동맹 강화, 경제 성장을 이루어 G2 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전 국민들은 다 함께하여 주셔서 주사파 척결 자유통일을 이루어냅시다. 정광훈 목사 드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으로 자유통일해봅시다. 근데 광우병에도 당하고 박근혜도 당했으니까 이번에 또 당하면 세 번째나 당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정광훈 대표님이 지금부터 경고하는 거예요. 다 때려잡읍시다. 이재명 잡아쳐놔야 돼. 문재인 잡아쳐놔야 돼. 다음에는 이 자리에 분명히 모여서 천만이 대한민국 살리는 애국의 물결을 함께 만들겠다 이겁니다. 주사파를 때려잡고 공산주의를 때려잡을 때 이 나라에 진정한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통일이 공산주의를 물리칠 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부흥회만 다니면 다 하는 거예요. 나라가 저렇게 되는데 목회만 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나라를 지켜야 된다. 애국 동지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을 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애국심을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라 TV를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구 변호사님하고 모시고 최근에 특검단에서 진행했던 소송들, 특히 이제 문재인 양산 사저 앞에서 시위를 벌이던 1인 시위자 무죄 판결을 받아낸 사건, 그리고 자유통일당 4.15 총선 선거 무효 소송과 관련해서 오늘 선고가 있었죠. 예, 오전에 무효 소송 대법원 판결이 있었고 오후에는 이제 사랑제일교회 코로나 손해배상 판결이 있었습니다. 요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판결. 중요한 판결들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한번 이제 판결문에 대한 내용들을 사실 그 여러분들께 공지하고 우리가 이렇게 싸워와서 결국 승리했다는 내용으로 여러분들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뭐 대부분 다 결과를 알고 계실 거지만은 이제 소송 중에 이긴 사건도 있고 진 사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전 우리 농담 중에 왜 이런 거 있어요? 뭐 좋은 뉴스와 나쁜 뉴스가 있는데 어느 거부터 알려드릴까요? 뭐 이런 뉴스도 있는데 오늘 판결도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좋은 뉴스 두 건하고 나쁜 뉴스 한 건이죠.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먼저 양산 문재인 시위에 대한 무죄 판결, 좋습니다. 그거를 한번 알아볼게요. 이걸 내용을 개요를 보면은 자, 평산마을 저게 이제 문재인의 저택이죠. 이거 뭐 어마어마하게 지어놨어요. 4인 가구에는 본인은 13평짜리 임대주택에서 살아도 충분하다라고 했으면서
둘이서 사는데 1000평에 살고 있죠. 4인 가족이 13평짜리 충분하다는 사람이 본인은 저렇게 아방궁을 지어서 예, 그럼 둘이 김정숙하고 살면은 6평이면 되거든요. 맞습니다. 6평 원룸이면 딱 되는데 1000평에 살고 있는데 저기 이제 앞에가 다 논입니다. 논. 가보셔 알겠지만 앞에 하나 저수지 같은 예. 이 연못 같은 데가 그냥 있고 뻥 뚫린 곳인데 예. 한 100m 떨어진 그 시위 현장에서 그때 집회 신고도 돼 있었고 집회도 하고 있으면서 막 외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문재인을 구속하라라고 3번을 외친 거예요. 문재인 구속하라, 문재인 구속하라, 문재인 구속하라. 이게 3번을 외쳤습니다. 그랬는데 현행범으로 체포를 해서 경찰서로 끌고 가버리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부러 뒤쪽으로 수압을 그랬어요. 채우고 하루 종일. 하루 종일요? 예, 하루 종일 이렇게 일부러 있었습니다. 와, 굉장히 정말 이 죄명이 경범죄 처벌법상 이제 소란죄인데 경범죄로 현행범 체포가 된다는 것도 충격인데, 자 소란이라는 게 뭔지 그리고 과연 이게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결국에는 무죄 판결이 나왔어요. 지난달 25일에 고영일 변호사님 계시는 취향 로펌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사실 뭐 특검단 예. 변호사님들이 다 같이 달려들어서 이 무죄 판결을 받아낸 겁니다. 예, 그 내용은 이제 간단히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네, 이 화면은 계속 띄워주세요. 계속 우리가 할 거니까요. 예. 자, 3차례 외쳤는데 60대를 이제 잡아간 거고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 문재인을 구속하라고 외쳤다. 자, 보면은 경찰관이 여러 차례 경고를 했대요. 경고를 왜 해?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맞습니다. 문재인을 구속하라고 외쳤기 때문에 경고를 한 거고 그 이후에 문재인 지지자들이 와가지고 뭐 사랑해요, 뭐 화이팅 할 때는 경고를 안 하는 거예요. 문재인 근처 집에서 그 음악회까지 그 마을에서 진행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별걸 다 해도 음악회에서 모든 악기 동원해서 더 시끄러운데, 하는 게 그게? 더 시끄럽습니까? 아니면 그렇죠. 한 사람이 문재인을 구속하라 3번 외친 게 더 시끄럽습니까? 음악회가 더 시끄럽죠. 그런데 문재인을 이제 비판했기 때문에 잡아간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확성기도 안 썼고 확성기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 그냥 중요하죠. 육성으로만 외친 거죠. 육성으로만 그냥 목소리로만 문재인을 구속하라 3번을 외쳤던 분입니다. 그러면 뭐 산에 올라가서 우리 야호 뭐 하는 것도 다 잡아가야죠. 그러게 말입니다. 자, 그래서 수십 미터 떨어져 수십 있었고 미터가 아니라 100m 이상 100m 예요. 떨어져 있죠. 거기가 원래 100m로 예. 알려져 있고요. 예. 그 사이에는 논밭이 있었습니다. 예. 자, 그래서 피고인은 무죄. 5월 25일 판결이 나왔고요. 1인 시위를 했다라고 쓰여 있죠. 문재인을 구속하라라고 이제 판결문입니다. 저게요. 판결 이유를 보겠습니다. 그 죄명이 뭐냐면 악기, 라디오, 텔레비전, 전축, 확성기 등을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 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이 이제 10만 원 이하 벌금. 10만 원 이하 벌금을 가지고 체포를 하루 종일 했던 거고요. 자, 당시 경찰관들은 소음 측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참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집시법에 따른 정당한 집회를 할 때는 소음을 반드시 측정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집회도 다 하죠. 소음을 측정해서 이 주택가와 일반적인 다른 장소를 구분해서 그 소음의 한계가 있죠. 그럼요. 낮에 같은 경우 95데시벨, 예, 최고가 95, 예. 이제 평균 75. 예, 이렇게 돼 75데시벨이 있죠. 넘어가는 행위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처벌 대상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75는 뭐 일반인이 외쳐서는 도저히 나올 수가 예. 없어요. 그럼 확성기를 세게 틀어야지 나올 수 있는 그런 데시벨이고요. 마이크를 써야 나오는 그럼요. 그 정도의 그것도 소음이죠. 보통 마이크가 아니라 이제 네. 어마어마한 대형 마이크. 자, 문재인 대통령 사저로부터는 물론이고 가까운 주택으로부터도 수십 미터가 떨어져 있다. 이걸 가지고 허용할 수 없는 행위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라고 해서 무죄 판결이 났는데 충격적인 거는 검사가 이거 항소했죠. 예, 바로 항소를 했습니다. 자, 이 야. 윤석열 정권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단합니다. 예, 대단해요, 이런 진짜. 사람에 대해서 다시 항소를 검사가 했는데요. 저분은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예. 군 생활할 때 같이 군 생활을 했습니다. 와, 예, 그래요? 해군 도선사였던
역할을 해서 해군 함정들이 정박할 때, 네. 출항할 때 이 도와주는 이런 역할을 했던 오. 굉장히 유능한 선장입니다. 근데 우연히 거기서 만나신 거예요? 거기서? 이제 뭐 학교 선배기도 하고, 아.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은 원유시추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대한 원유시추선에서 이런 선장으로도 있었고, 대양을 항해하는 아주 큰 유조선 선장까지도 했던 선장 중에 선장인 분인데, 나라가 이렇게 뒤집어지는 걸 보고 문재인을 향해서 이 정말 너무 분노에 차서 저기 1인 시위를 했었던 애국자 중에 애국자이신 분입니다. 역시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문재인을 안 좋아해요. 예, 예비역 해군 장교 출신이에요. 예, 큰일 하는 사람 중에 제가 문재인 좋아하는 사람 본 적이 예. 없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판결. 오늘 오전 11시 30분에 대법원에서 있었던 판결인데 가기 전에 아까 예. 무죄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네. 저희들은 국가를 상대로 이 조민 씨를 대리해서 예, 국가배상 청구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해당 현행 경찰관들과 체포. 그다음 불법 국가를 체포니까. 상대로 해서 무죄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 혐의가 예, 없는데 예. 체포를 했다라는 게 입증이 됐으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야 되군요. 국가배상 청구를 통해서 하여튼 이 애국하는 사람들이 겪는 이런 고통들 우리가 이 손해배상을 통해서라도 네, 네. 위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억울함을 풀어야 예. 되고요. 억울함을 풀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자유통일당이 제기한 선거 무효 소송 판결이 오늘 오전에 났는데 뭐 여러 무효 소송이 있었지만 자유통일당이 제기한 선거 무효 소송은 특이한 점이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후보자가 제기한 선거와 달리 첫째는 정당이 제기한 유일한 소송이었다라는 거. 맞습니다. 두 번째, 비례대표에 대한 유일한 소송이었다는 거. 세 번째, 이게 이길 경우에는 전체 300명이 다 날아간다는 거. 예. 그래서 전체 선거에 대한 무효 소송까지 제기를 예, 한 상태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선거 소송이었는데 뭐 결과는 여러분 다 아시는 분 아시다시피 기각을 했습니다. 예. 대법관이. 예, 요와 관련해서 아까 중요한 소송이라고 우리 구 변호사님 말씀해 주셨는데요. 현재 이제 부정선거 반대를 외치는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많이 있죠. 부방대도 있고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어떤 한 분은 뭐 총리까지 하셨는데 예, 예. 본인이 지역구에 지역구 소송에 대해서도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를 안 했습니다. 안 했죠. 예.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굉장히 부정선거에 대한 어떤 이런 주장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본인 소송도 제기를 하지 않으면서 나중에 부정선거팀에 들어가서 정당에 있을 때는 얘기도 안 하다가 당대표로 있을 때는 얘기도 안 하다가 그렇죠. 나중에 그 팀에 부방대에 들어가서 이런 뭐 부정선거를 주장하시는데 부정선거를 주장했었는데 좀 정치적 목적이라고밖에는 예, 볼 수가 자신의 없죠. 정치적인 영향력이 떨어지니까 예, 예, 그것을 예. 살리기 위해서 그 활동을 한다고밖에 저희들은 볼 수 없는데 이게 그렇습니다. 궤변이죠, 사실. 그렇죠. 그때는 침묵하고 있다가 자신의 정책 역량이 떨어진 다음에 다른 팀에 들어가서 어떤 부정선거를 외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앞뒤가 안 맞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반면에 이제 우리 자유통일당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바로 했죠. 바로 2020년 5월 14일 그러니까 예. 선거 끝난 딱 한 한달 달 뒤에. 뒤에 이 부분에 대해서 증거 나오는 대로 취합해서 이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한 상태였습니다. 정당 중엔 유일하게 예, 맞습니다. 기독자유통일당 시절에 했죠. 그리고 9군데 예, 아홉 군데 선거 보전, 증거 보전, 증거 보전 소송을 해놨죠. 통해서 투표지를 딱 묶어 놓고 있었습니다. 예, 예. 그거는 나중에 거기를 이제 개봉하려고 까자- 재검표하고 까기 위해서 해놓은 거고 법원도 예. 그걸 해줬다는 거는 나중에 그거를 개봉하겠다라는 맞습니다. 뜻을 밝힌 건데, 야, 3년 동안 재판 변론 기일을 한 번도 안 하다가 지난달에서야 비로소 3년 만에 첫 변론 기일을 했는데 지난달 5월 12일 예. 3년 만에 처음으로 변론 기일을 열었습니다. 근데 열자마자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기일은 추정하겠다라고 하면서 변론을 끝내고 맞습니다. 원고의 모든 증거 신청을 기각을 해버리고 재검표까지도 기각을 해버린 겁니다.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사법농단입니다. 이거 네. 사법농단. 사실 원고인 자유통일당이 확보하고 있는
유일한 증거들이 예, 예. 결국 이 투표지들인데 예, 예. 투표지들을 재검표하는 것 외에는 입증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맞아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영상 자료, 그 다음에 뭐 인터넷에 나와 있던 자료, 그 동안에 여러분들이 이제 취합한 자료들을 저희들이 추가 증거로 제시하긴 했지만 가장 강력한 증거이자 그럼요. 사실 유일한 증거라고 할 수 그렇죠. 있는데 유일한 증거 방법에 대해서 증거 신청을 기각했다는 것 자체가 이거 불법입니다. 이 예, 자체가 불법이고 뭐 많은 분들이 부정선거에 지금까지 뭐 증거가 있냐 없냐라고 논란이 있지만 그 증거가 재검표를 통해서 밝혀질 수 있는 건데 그 재검표 자체를 막았다라는 거는 아예 접근을 못하게 입증을 아예 제한시켜버린 맞습니다. 예. 이건 말도 안 되는 재판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오늘 대법원 앞에서 자유통일당이 먼저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런 불법성을 설명을 했습니다. 기자회견 통해서 사실 선고 기일이었지 않습니까 오늘이? 네, 네. 선고 전에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증거 신청 자체를 다 기각한 다음에 어떻게 이 선거 무효소송의 위법함, 그렇죠, 말이 안 돼요. 위법함을 얘기할 수가 없는데 예. 자기들의 증거 신청을 이미 기각했다는 것 자체는 우리 청구를 예, 다 기각하겠다라는 기각하겠다는 뭐 의지로 의지이시고 보였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미 30분 뭐 전에 예. 자유통일당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대법원의 이 판단을 규탄하고 사실 선고 기일에 들어가서 이명규 특검 단장님을 비롯해서 네. 유승수 변호사 그리고 네. 우리 구조화 변호사님 저가 같이 가서 변론을 재개해달라. 예, 변론 이거는 재개를 요청했습니다. 변론 재개해서 투표를 까야죠. 보존된 투표함을 열어서 이거를 재검표를 하자. 예. 이 부분을 강력하게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항의하는 유승수 변호사를 법원 경비팀이 6명이 달려들어서 예, 끌고 나갔습니다. 이 사법농단 중에 이런 농단이 있습니까? 야. 변호인을. 자, 그래서 지금 이 우리 자유통일당 소송의 위법성을 제가 이제 5가지로 정리를 했는데요. 첫 번째,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소송을 180일 내에 처리하라고 했는데 6개월이죠. 6개월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한다. 강행 규정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한데 아예 시작도 안 하고 예. 3년 만에 시작을 했다라는 거. 그건 완전히 의도죠. 제가 항상 저 끝에 붙여놓은 거.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둘째, 선거소송은 공직선거법에 다른 소송에 비해서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다른 사건이 쭉 있어도 선거소송이 제기가 되면 그 사건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1순위로. 그런데 가장 꼴찌로 밀어놨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위법하다. 과연 왜 그랬을까? 그리고 3번 마찬가지로 모든 우리의 입증 방법 증거 신청을 다 기각하고 재검표조차 못하게 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유는 뭐 다 아실 거예요. 네, 저희들이 보전 처분 신청을 해서 확보한 증거가 정말 너무 어마어마한 증거들이었습니다. 절대로 까서는 안 네. 되는 거예요. 저 대법관들 입장에서는. 선관위 위원장, 각급 선관위 위원장이 부장판사였고 선관위 위원장이 권순일, 노정희, 이번에 노태학으로 이어지는 대법관들입니다. 결국은 이게 선관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예, 이건 뭐 표면적인 이유고 그렇죠. 두 번째 이유는 20대 총선 자체가 완전히 뒤집히는 네. 이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두려워서 자, 여러분이 한번 대법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네. 저 공직선거법 규정을 2개를 다 위반하고 원고의 증거 방법을 다 기각하는 이런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범죄를 저지르면서까지 대법관 자리에 올라서 저렇게까지 해야만 했던 이유가 과연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저들은 저런 범죄를 저지르면서까지도 그거를 도저히 재검표를 할 수 없는 어떠한 심리적인 어떤 압박을 받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이제 불법적인 방법으로 부정선거를 덮으려고 했다. 그리고 마지막 잘못은 수십 년 법조 경력의 마침표인 대법관을 지내면서 특히 이제 민유숙은 얼마 한 달인가 남았는데 그 양심, 법조인으로서의 양심, 법관으로서의 양심을 부정선거에 팔아버렸다. 자,
민유숙 주심 대법관. 네. 대법관이라는 호칭 쓰기도 어려워서 주심 판사라고 하겠습니다. 주심 판사가 오늘 선고를 하는데 주심 판사가 선고를 안 하고 천대엽 대법 판사가 대신에 대신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근데 민유숙 대법관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눈을 뜨지도 못하고. 왜 눈을 뜨지 못합니까? 시력이 안 좋아서? 참 양심에, 법관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 양심을 가리고 판단하려고 하니까 차마 이게 눈을 뜨고 거기에 참여한 방청객들과 그리고 원고인 자유통일당, 뭐 저는 이제 본인 대표로 나갔고, 그 다음에 나머지 우리 특검단 변호인단을 눈을 마주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재판부는 민유숙, 조재현, 이동원, 천대엽 이렇게 4명이었고요. 이런 거를 가리켜서 우리가 양심에 털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양심에 털났다. 그냥 털이 아니고 도구털. 이게 낫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지난 재판 때 이제 재판부가 종결을 하고 도망을 가서 거기에 이제 항의하던 모습이고요. 우리 특검 단장님 모습이 보이네요. 자, 선관위는 뭐 지금 엉망진창 완전히 자기 가족들을 다 선관위에다 데려놨으니 이게 뭐 제대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지금 선관위가 사실은 이제 법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입니다. 그렇죠. 행정기관인데 이제 마치 자신들이 사법부의 부장판사와 대법관이 각급 선관위 위원장과 중앙선관위 위원장을 맡으면서 사법부인 양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다 판사들이 앉아 있죠 지금. 그렇기 선관위에. 때문에 이들이 이제 법원의 판단은 가제는 개편이니까 그렇게 피해가고, 감사원의 판단에 대해서도 피해 가려고 하고 있는데 감사원의 감사는 이제 국가 그리고 공무원에 대해서 직무 감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거부하게 되면 감사원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되는데, 지지난주에 저희들이 이미 이제 감사원장 노태학과 고발을 감사위원 전원에 대해서 직권 남용으로 그리고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한 상태입니다. 하여튼 이런 자들에 대해서 뭐 철저한 법의 심판이 있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녀 채용을 감사 수용했다라고 밝혔는데 실제로 또 감사하니까 또 저것도 거부했다고 합니다. 또 국민권익위에서 뒤늦게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받아들인다고 했다가 사실 실제로 뻥일 줄 알았어요. 실행하려고 하니까 여기서 거부를 했습니다. 사실 뭐 우리가 감사원 감사도 2년 전에 최재형 감사원장이 있을 때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감사를 서버를 이유 없이 바꿨습니다. 아니 수천억 대는 서버를 새 서버를 왜 바꾸냐 이거예요. 서버에 대한 우리가 증거 보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버를 황급히 바꾼 것에 대해서 감사를 요청했는데, 그때 당시에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가 무서워서 감사를 각하했습니다. 아이고. 각하했는데 서버를 바꿔야만 했던 이유가 있었던 거죠. 맞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는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청원을 통해서 그때 감사 요청했던 거 그대로 다시 해달라 청원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선거 소송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헌법 소원을 또 제기할 예정이고요. 맞습니다. 소송에 대법원 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닙니다. 특수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로 또 그걸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제기할 예정이고, 이제 불법한 재판을 한 대법관들에 대해서는 이제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로 또 고발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관련 사건도 또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증거 보존을 통해서 이 종로선관위, 종로선관위의 그러니까 서울시 선관위죠. 종로선관위에 보관되어 있던 노트북들, 개표할 때 사용했던 노트북과 그 관련 이 개표기를 보존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관련 업체에서 저희들한테 비용을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돌려받지 못한 것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참나.
그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180일 넘은 이후의 비용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렇지. 책임질 이유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소송 고지를 국가에 해서 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을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됐을 경우에 대비해서 국가배상 청구도 해놨어요. 예, 소송기를 그렇죠. 180일 넘도록 넘겼으니까. 지정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민유숙, 천대엽, 이동원, 조재현 재판관과 국가를 상대로 예, 국가배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니까 지난 5월 12일 날 첫 기일을 열어준 겁니다. 그렇습니다. 참 또 그래서 좋은 소식도 하나 있던데요. 예, 또. 이제 오늘 사실 이제 하이라이트는 이 사건입니다. 사실 뭐 선거 소송도 중요하고 이것도 다 중요한데 일단 이거 이겼으니까 네, 그것도 너무 좋은 기쁜 기쁜 마음으로 소식입니다. 그리고 네. 이건 또 나중에 줄줄이 소송이 또 있기 때문에 예, 예. 그것도 다 소개를 해드릴 건데 사실 요거 전에 작년 11월 아, 네, 11월 10일 날 평화나무 김용민이 예. 부축해서 그렇죠. 주변 상인들 120명 정도가 제기한 소송이 있었죠. 그렇죠. 상인 예, 상인들을 상인동 상인들이 부축해서 장사가 안 된 게 예. 사랑제일교회와 정광훈 목사님 책임이라고 하면서 맞습니다. 손해배상 5억 넘는 소송을 했는데 네. 이제 다 졌고 예. 확정이 됐었죠. 예, 예. 그거하고 이제 요거는 또 약간의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가 이겼고 예, 그거는 이제 우리가 승수한 이겼고 뒤에 이제 여기서는 건강보험공단이 예.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치료비 물어내라고 저게 소송을 이제 언제 거냐면 네, 2020년 3년 전에 네. 이제 그 광화문 막 비 많이 오던 그 광복절 집회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네. 그 전날 극적으로 이제 집행정지가 인용돼서 집회를 하고 했는 그때도 이제 광화문 광장이 꽉 찼죠. 맞습니다. 완전히 다 점거를 해서 우산을 쓰면서 했는데 그날 이후로 대대적으로 정부가 그리고 뭐 서울시 경기도 다 합쳐가지고 위치 파악을 다 한 다음에 문자 메시지로 이제 검사 받으라. 고 모든 언론이 다 그 확산 사랑제일교회와 코로나 확산이 광화문 애국 세력을 다 규탄했죠. 예, 예. 모든 그래서 언론이 집회에 갔던 사람 그리고 사랑제일교회에 그 무렵이나 그 전에 방문했던 사람 이 사람들에 대해서 대대적인 조사 그 코로나 확진 조사를 해서 이상한 이제 표현을 쓰기 시작합니다.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 광화문 집회 관련 확진자, 뭐 500명, 네. 1000명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럼 과연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라는 게 무엇이냐? 결국 이런 부분이 문제가 또 되는데 사실 그 전에 감염원이 중국에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국인들 입국 자체를 막지 않고 중국발 감염원에 대한 이런 평가는 한 번도 없었고 네. 오히려 그때 당시 우리나라에 마스크가 동이 났습니다. 그렇죠. 예, 마스크가 없었죠. 동이 난 이유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마스크를 사재기해서 중국에 보냈죠. 예, 예, 예. 중국에 보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마스크를 살 수가 없었습니다. 네. 아니 어떻게 우리가 써야 할 마스크를 중국으로 보냈습니까? 그리고 나서 중국인들은 그걸 받고 또 전 세계에 수출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정말 이 소송은 결국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코로나 확산이 전광훈 목사님과 사랑제일교회 때문에 일어났고 그 치료비를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했기 때문에 그 책임자에게 건강보험공단이 손해배상 소송을 낸 겁니다.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님이 책임자라고 해서 하지만 오늘 오후 2시에 전부 다 기각되는 판결이 선고가 된 겁니다. 그 이유 판결문 없다고 내용이 해서. 너무 궁금합니다. 예. 네. 그래서 연합뉴스에도 나왔고 뉴스핌에도 보도가 됐고요. BBS에도 이제 보도가 됐고 뉴스원도 보도를 했습니다. 아직 메인 방송은 보도를 안 하고 있어요. 이거를. 예.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매일 방송 보도를 하니까 배가 아파서 조중동이나 네. KBS, MBC, SBS 뭐 종편 아무데도 아직 네. 보도를 안 했고요. 55억 원 구상권 청구했는데 왜 자꾸 5.5억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참 55억 아닌가요? 이게 나중에 네. 청구 취지가 확장돼서 늘었다 예. 줄었다 하는 과정이 예, 있습니다. 예, 그것 좀 이따 예, 말씀드릴게요. 8월 31일 제가 3년 전 기사입니다. 네. 구상권 청구하겠다라는 내용이었고 그 이유가 자 밑에 빨간 박스 보시면 사랑제일교회가 뭘 했다? 격리지시를 위반하고 행정명령 위반하고 역학조사도 거부하고 방역 방해 행위도 했다. 뭐 완전히 뭐 나쁜
악의 축으로 표현은 다 썼죠. 악의 축으로 완전히 몰아가서 밑에 이제 확진자가 뭐 1,035명이다. 사랑제일교회와 관련된 확진자가 1,035명이라며 뭐 65억, 55억 막 자기 맘대로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 그러면 공단만 할 게 아니라 서울시도 소송하자. 그래서 맞습니다. 서울시는 46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또 냅니다. 9월에. 다음 주 이거는 선고. 예, 얼마 안 남았어요, 이것도. 다음 주 선고될 것 같은데. 예, 이것도 서울시도 이제 소송을 냈고, 그다음 서울교통공사가 또 30억대 손해소를 냈어요. 이거는 지하철입니다. 지하철하고 이게 버스도 예. 돼 있던 것 같은데. 아니 사랑제일교회 때문에 무슨 손해가 났다고 지하철 공사가 이렇게 소송을 내는지. 저거는 지하철 승객이 그 당시에 줄었나 봐요. 뭐 저 모르겠는데. 아니 사랑제일교회 때문에 이쪽에 돌고 지역이 이렇게 붐빈 적이 있습니까? 아니 더 이익을 얻었으면 더 이익을 얻었지 이런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 자체가 야. 저 안에 정말 운동권의 시각으로 소송 자체를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거를 저 손해배상이 30억 원대가 어떻게 나왔나 보니까 전체 승객이 줄어들어서 발생한 손해에 있어서 그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있지 않습니까? 확진자 중에 저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의 비율대로 그 손해액을 비율에 맞춰서 계산한 게 저 30억이라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소송을 지금 3건이 제기가 됐고 운동권 머리와 아주 유사한 생각을 하고 있네요. 이 그래서 좌파들의 전형적인 국민건강보험금 오늘 있었던 사건의 소장 5억 6천을 처음에 청구를 합니다. 5억 6천을. 그래서 이제 수진자가 1,168명이었고 일단은 251명에 대한 치료비, 48명에 대한 검사비 이렇게 해서 5억 6천을 일부를 먼저 청구를 소장해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청구 취지로 확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작년에 네. 청구 취지를 34억으로 무려 확장을 하게 됩니다. 뭐 계산 근거 뭐 볼 것도 없어요. 뭐 자기들 마음대로 1,168명 다 해가지고 사랑제일교회 관련으로 분류하였다. 저 관련이라는 의미를 이제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도대체 뭐가 관련이 돼 있다는 거냐? 요거에 대한 충격적인 내용이 이제 밝혀질 겁니다. 자, 그래서 34억 청구했다. 뭐 저런 뜻이고요. 그런데 저거를 내니까 재판부가 작년 10월에 성명 준비 사항을 내는데 그래 원고가 34억이라고 주장하는데 그 수진자 1,100 몇 명에 대해서 인과관계 유형별로 정리 좀 해라. 저게 뭐 말이에요? 인과관계라는 말이 나왔다는 거는 뭡니까? 인과관계를 지금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재판부가. 네, 그러니까 이게 인과관계라는 거는 원인하고 결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떨어져야죠. 원인과 결과. 원인이 사랑제일교회에서 발생한 코로나로 인해 저러한 손해와 발생됐다는 이게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건데 그렇죠. 원인과 결과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예, 재판부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인과관계가 있는지. 그래서 사랑제일교회와 입증해라. 그렇죠. 정광훈 목사님 때문에 예. 확진이 됐다라는 그 원인과 결과를 모르겠다. 그래서 정리를 해라라고 했는데 끝까지 원고는 정리를 안 했습니다. 못했죠. 입증을 못한 거죠. 예, 인과관계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밝혀요? 어떻게 우리 교회 때문에 그 발생이 되고 확대가 됐는지 어떻게 입증을 합니까? 이게 입증 불가능한 이유가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저로부터 저를 누가 만났는데 그 사람이 예를 들어 확진이 됐다고 쳐요. 그렇다고 해서 저로부터 감염이 됐다라고 입증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입증 못하죠. 왜냐하면 바이러스가 가는 게 눈으로 보입니까? 안 보이죠. 안 보여요. 그래서 그리고 저는 건강한 사람이라 그거 와도 걸리지 않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만나 접촉을 해서 누군가가 감염이 됐다라고 해도 반드시 그 사람으로부터 감염이 됐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서 또 감염이 됐는지 말 그대로 접촉을 했다기 때문에 감염된 걸로 어디까지나 추정을 하고 예상을 하는 거지 그게 100% 과학적으로 여기서 여기로 바이러스가 이동했다라고 입증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사실. 또 바이러스의 특징이 그거지 않습니까? 옮겨가면서 변이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예. 바이러스는 변이를 일으키기 때문에 꼭 같은 바이러스라고 보기가 또 어렵게 되죠. 이게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
그래서 이건 제가 이제 쓴 준비 서면인데요. 예, 근거 없다. 저들이 원고가 주장한 불법 행위가 뭐 거짓 자료 제출했다. 우리 명단 뭐 교회 교인 명단 뭐 이런 것들. 자, 거짓 자료, 교인 명단 같은 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인 명단은 예컨대 2016년도 거부터 요구했던 것 같은데 2016년도에 교인 명단하고 현재 교인 명단이 같습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교인이 늘어나면 매해마다 다른 자료를 제출하는 게 제가 이게 정상적인 건데. 그때도 수사 당시에 많이 관여를 했지만 교인 명단을 우리가 다 제출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이제 규모가 1,000명 이상 넘어가는 교회는 그 시점에서 정확히 교인 명단을 특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교회 나가는 사람이 있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근데 나갔다 들어올 때 다 교회에 보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거짓이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명단 중에 누구한테 전화를 했더니 나 그 교회 안 다닌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거짓 명단이라는 건데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여러 번 설명했어요, 제가. 또 한 번은 그 016, 017 번호가 있다고 이것도 거짓이라는 거예요. 아니 2016년도에는 016, 017 번호들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되게 011도 있었고 재밌었던 거는 교인 명단에 왜 전광훈 목사님 이름 없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경찰이. 그래서 이게 허위 명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보니까 기자들이 다 알고 있어요. 정광 목사님 핸드폰 개인 핸드폰 번호를. 왜냐하면 너무 쉬운 번호라서 다 알고 있는데 공인된 전화번호라서. 그래서 어느 시점 기준으로 정확한 명단을 파악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했고 또 그 당시 또 원고가 주장했던 거는 교회에서 집회에 참석을 막 독려했다. 나가라고 동원을 했다, 집회를. 근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오히려 교회에서는 교인들에게 단체 문자를 보내서 나가지 말라라고 합니다. 저게 이제 단체 문자거든요. 교회에서 보냈던 8월 7일부터 8월 12일까지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은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8.15 국민대회에 나가는 것을 절대 금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해서 여러 번 보냈어요.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라고. 무조건 나가지 마라. 예, 사랑절개 교인들에서는 무조건 나가지 말라고 여러 차례 공지를 했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이것도 중요한 건데요.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작년에 이런 소송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질병관리본부에다가 정보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 8.15 집회에서 참석을 해서 집회 참석해서 그 집회 안에서 어떠한 확진자를 접촉을 함으로써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사람이 누가 있는지를 좀 달라. 자, 예, 요 부분이 그 굉장히 중요한 게 역학조사가 있지 않습니까? 역학조사를 하려면 감염병 의심자와 자기들의 지침이에요. 이 정부에서 나온 질병관리청에서 나온 지침에 의하면 감염병 의심자에 대해서만 저걸 할 수 있어요. 역학조사를. 그렇죠, 그렇죠. 감염병 의심자와 접촉을 그러니까 뭐 예컨대 15분 이상 같이 밀폐된 장소에 대화를 한다든가 이런 감염병 의심자와 접촉을 해야만 이 사람 감염병 환자와 접촉해야만 의심자가 되는데 저기서 특정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구조 변호사님이 몇 번 확진자인지 와 접촉해서 얘기를 해야 이 사람이 감염병 의심자가 되고 그렇죠. 이 사람에 대해서만 역학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는데 그러니까 몇 번 확진자가 몇 번 확진자랑 만났느냐? 예, 맞습니다. 이거를 한번 밝혀달라고 한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질병관리본부가 저에게 이제 답변을 한 내용인데요. 맨 위에 저거 보고 전 정말 황당했어요. 어떤 일부 확진자가 전파 가능 시기인 2020년 8월 15일에 광화문 일대에 체류한 것을 확인했고, 그리고 또 어떠한 또 확진자가 8.15 집회에 참석했더라. 그런데 그 참석했던 분이 세 번째 줄 보시면 그 외에 다른 감염 가능성은 확인되지 않아서 8.15 집회를 통한 감염을 추정했다. 그리고 관련 통계를 보고했다. 그 통계가 바로 아까 말한 집회 관련 확진자라는 통계입니다. 그게. 그 자기들이 만들어낸 통계를 가지고 자기들이 그러니까 그 어떤 확진자를 8.15 집회 관련 확진자라고 만든 근거가 결국에는 저 이유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누군가와 접촉했는지는 전혀 알 수 없고 다만 그 8.15의 집회를 갔기 때문에 8.15 관련 확진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맨 밑에 두 줄 보시면은 8.15 도심 집회와 같이 장시간 불특정 다수의 대규모 인원이 밀집한 행사는 선행 감염자와 이후 감염자를 문의하신 방식으로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서 참 중요한 게 야, 우리가 범죄 예컨대 범죄를 특정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감염병 예방법 위반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특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감염 경로가 이루어져서 특정을 해서 감염병 의심자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데 그걸 특정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역학조사의 절차 위반이 된 겁니다. 그래서 문의하신 방식이라는 게 뭐냐면 제가 아까 말했던 몇 번 확진자가 몇 번 확진자랑 만났냐 이걸 좀 알려달라고 했더니 그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는 저때 확신을 했습니다. 아, 얘들 증거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서 정치적 방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집회 또는 사랑제일교회에서 어떤 특정 확진자와 접촉했다라는 증거는 지금 갖고 있지 않은 걸로 저는 저때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면에 저렇게 이제 썼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충격적인 자료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자료는 저 방금 소송에서 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일부 증거로 낸 건데요. 저게 이제 역학조사서라는 겁니다. 역학조사서인데 제가 개인정보는 다 빼고 총 역학조사서를 3개밖에 제출 안 했더라고요. 그나마 제일 믿음직한 걸로 3개를 제출했을 텐데 가장 구체적인 거. 네, 그 중에 저는 하나만 제가 여러분께 소개를 드립니다. 자, 저분의 경로를 한번 보시죠. 8월 15일 날 아침 10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1시간 동안 집에서 8.15 집회로 지하철 5호선, 2호선 갈아타면서 옵니다. 그리고 이후에 5시간 동안 집회에 참여하고요. 전부 마스크는 착용하고 동행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집회 끝나고 집으로 1시간 반 동안 8호선과 5호선의 지하철을 타면서 집으로 갑니다. 자, 그게 이제 전날에 이분의 동선이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집에 계시다가 동네 산책하고 다시 집으로 오시죠. 밖으로 나갔다가 옵니다. 2시간 동안. 그리고 그 다음 날 8월 17일 날 택시를 타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송파구 진료소로 갑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리고 다시 송파구의 진료소에서 택시를 타고 집으로 다시 오셔서 집에 머물다가 다시 또 지하철을 타고 5호선에서 2호선을 또 탑니다. 예, 이 지금까지의 여러분의 지금 저분의 추정 경로를 보시고 이분이 만약에 그 후에 확진이 됐다면 여러분은 어디서 감염이 된 걸로 보시겠습니까? 모르죠? 아니, 모르죠. 중간에 이동 경로에서 지하철 그 수많은 밀착되는 상황에서 지하철을 타고 이동을 했는데 게다가 지하철은 실내고 실내고 집회는 실외에서 뭐 어느 게 더 위험한지는 제가 굳이 말씀드릴 필요도 없고요. 그런데 저 역학조사서를 가지고 역학조사관이 의사예요. 게다가 내린 결론이 뭐냐? 추정 감염 경로로서 사랑제일교회 교인으로 7월 초에 마지막으로 방문했다고 진술. 8.15 광화문 집회 참석. 일행 없음. 끝. 이게 추정 감염. 근데 저 추정 감염 경로도 좀 애매해요. 7월에 교회에서 감염됐다는 건지 8월 15일에 감염됐다는 건지. 우리가 감염병 저쪽 질병관리청에서 나온 자료 보면 이게 중간에 바로 만약에 8.15 집회에서 참석한 사람을 조사해서 양성이 나왔으면 8.15 집회에서 감염된 겁니까? 아니면 그 전에 감염돼서 그때 발현된 겁니까? 이미 신체에 들어와서 감염된 내용이 발현되기까지는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일주일 전에 걸린 건데 왜 8.15 집회라고 얘기를 하죠? 의학적으로 이 부분도 사실 맞지 않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역학조사를 가지고
추정 감염 경로는 지금 밑에 8.15 집회다라고 결론을 내렸고요. 근데 사실은 저 결론 자체도 확실하다가 아니라 뭐다? 추정이다. 추정. 그냥 추정된 분이 그래 추정이야 뭐 자기들 마음이니까 추정했다고 쳐. 그러면 저거를 갖다가 광화문 관련 확진자라고 이름을 붙여서 통계 1,000명이라고 하면 안 되죠. 맞습니다. 예. 사람들이 집회 관련 확진자다. 그러면 뭐라고 이해를 하겠습니까? 아, 이 사람은 거기서 감염이 됐구나라고 국민들은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런 의도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저런 통계를 내고 보도를 한 것이었죠. 근데 사실은 저런 추정이다. 근데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원고가 추정만으로는 안 되고 인과관계를 입증을 해야 됩니다. 법관이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게끔 입증을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거 올해 이제 재판부가 그 인과관계를 입증하라고 계속 촉구를 하니까 입증은 못하고 그냥 청구 취지를 싹 줄였네요. 아까 34억이었는데 2억 5천으로 축소를 합니다. 예, 소송 비용 부담할까봐 겁이 나서 그랬던 것 같죠? 네. 그거밖에는 이유를 못 찾겠는데 저게 이제 올 봄에 저렇게 청구를 축소를 한 거고요. 이제 제가 쓴 준비 서면입니다. 추정 감염 경로는 그 명칭 자체가 추정일 뿐이지 확인됐다는 것이 아니다. 예, 추정 감염 경로 뭐 자기들 마음대로 썼다. 그래서 제가 또 썼던 말은 당시 문재인 정부가 가장 탄압하고자 했던 두 곳, 바로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를 방문했던 날짜만 딱딱 적어놓고 이곳 중 어디서 감염됐는지는 안 써놓고 그냥 추정. 저 부분도 예, 우리가 의학적 추정이 아니라 정치적 추정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저기 썼어요. 추정 혹은 희망한 거다. 네. 희망. 아, 의사가 의학적인 판단을 해야지 왜 정치적 판단을 합니까? 그 한 의사가 생각나네요. 누구죠? 예, 저기 의사로서의 활동을 안 하고 정치 활동만 하는 한 의사가 있던데 경기도 협회 이사장이 있던가 이런 분들 같은 생각이 든대요. 네. 아, 참 이 추정하거나 희망을 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는 자 지금 뭐 다 비슷한 얘기고요. 네. 제가 위에서 저렇게 썼습니다. 대한민국이 21세기 의료 선진국이 맞는지 의심할 정도로 비과학적 답변을 받았다. 사실 저기에 대해서 이제 국회에 박대출 의원 자료가 있었지 않습니까? 있었죠. 예, 그 의원이 박대출 의원이 제시한 자료, 질병관리청을 통해서 문의한 자료에 따르면 8.15 집회를 통해서는 감염자가 없었다. 근데 예. 그분이 이제 제출한 자료는 그 무렵에 이제 확진자 숫자를 보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건데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질병관리청이 명확하게 맞습니다. 동선을 해서 낸 자료에 의한 증거입니다. 증거가 정확하게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 우리가 너라 TV에서도 많이 막 퀴즈 내고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하철 탔다가 집회 갔다가 교회 갔다가 뭐 집에 갔다가 학교 갔다가 직장 갔다가 집에 왔다. 이분은 어디서 감염이 됐을까요? 했는데 그때 우리가 답변으로 집회 아니면 교회다. 이렇게 우리가 농담으로 그때 막 퀴즈를 내고 막 이랬었는데 사실 뭐 정부는 그게 실제였던 거예요. 실제. 답을 집회라고만 집회 또는 사랑제일교회 예배 예. 이 두 개만 가지고 우리가 동그라미를 진짜 친 거고. 우스갯소리로 그때 방송했던 내용이 실제 질병관리본부에서 그 당시에 일어나고 있었던 거였어요. 사실 실제로. 정부 측에 네. 특정한 지시를 받지 않으면 의사들이 저런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의학 그렇습니다. 전문가라면 그렇습니다. 참 양심적인 의학 전문가들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질병관리청에. 그래서 제가 준비 서면의 마지막으로 쓴 내용은 결론적으로 확진자들 중 2020년 8월 15일 광화문 집회에서 자, 그다음부터 중요해요. 특정 확진자와 접촉을 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확인된 확진자는 없다. 물론 실제로 거기서 감염이 된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추정만 가지고 합리적 의심 없이 법관에게 확신을 줄 수가 없는 거죠. 네. 있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그렇다고 확인된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제가 볼 때는 없고 네. 질병관리청도 지금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확인을 못했습니다. 없는 거예요. 네. 없는 거예요. 야, 이건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죠. 네, 뭐 다 했던 얘기고. 그래서 제가 지난 마지막 재판 때 법정에서 뭐라고 했냐면 증인 신청을 제가 했습니다. 그 역학조사관을 한번 불러서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러이러한 동선이 있는 분에 대해서 사랑제일교회 혹은 집회라고 추정했느냐 한번 물어보고 싶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증인 신청을 했는데 재판부가 저 증인 신청을 이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피고 대리인은 원고의 청구가 입증됐다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제가 아니요, 입증됐다고 보진 않지만 적극적인 항변을 위해서 신청을 합니다 했더니 그냥 안 해도 될 것 같다. 그냥 재판부가 네. 원고가 입증하지 못했으니까 굳이 저거 할 필요 없다라고 네, 필요조차 없다. 간접적으로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증거 신청을 기각한 건데 예. 보통은 증인 신청한다는 거는 상대방 주장을 깨뜨려야 될 때 증인 신청하는데 깨뜨릴 게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예 증인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오늘 참 의미 있는 정말 좋은 선고가 있었고 앞으로 서울시 판결 남았죠. 그다음에 교통공사 서울교통공사 판결도 다음 달에 있어요. 뭐 하여튼 계속 두 개가 이기는 나올 일만 겁니다. 남은 것 같습니다. 예, 그 두 사건은 이길 것이고 기대됩니다. 정말 그 당시에 교회와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 그리고 목사님이 받았던 탄압 그때 또 바로 보석 취소돼 가지고 다시 구치소 가셨잖아요. 사실 그 감염병 예방법을 통해서 한국 교회의 예배를 전부 다 중단시킬 때 예배를 끝까지 지켜낸 교회, 뭐 사랑제일교회와 뭐 일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대다수의 교단장들이 있는 교회들, 대형 교회들 다 무릎 꿇었죠.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좀 진노를 불러 일으켰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2의 신사참배가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 자체가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온라인 예배도 예배가 되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 로마 시대 때 네로 박해 때 같은 때 지하 카타콤에서 드렸던 예배 아니 각자 흩어져서 각자 드리면 되지.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시는 대답을 하시는지. 그래서 만나는 게 안 된다면은 뭐 결혼도 온라인으로 하고 결혼도 줌으로 해서 따로 살고 뭐 그래야지 뭐. 대면을 왜 드려? 그렇게 그런 논리라면. 그래서 이 사건이 손해배상액은 2억 5천이었지만 그 사실 청구 취지 확장된 걸로 해야죠. 확장된 거 34억. 34억을 청구했지만 그 의미가 정말 맞습니다. 큰 소송입니다. 이게 정말 큰. 2020년 8월 9월부터 해서 뭐 목사님이 다시 구치소에 가시고 우리 교회 교인들이 막 다 수사를 받으러 다 불려가지 않았습니까? 서울 진흥 팀으로 전국 지방으로 정말 그러면서 특검단과 우리 변호사들이 전국 지방 다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언론은 뭐 매일같이 막 교회와 광화문 때문에 이게 확산이 됐다라고 해서 뭐 매일 그냥 메인 뉴스로 다 때리고 그러니까 언론도 전부 다 토착장개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또 거기에 세뇌된 국민들은 또 다 동조해서 저 목사님과 저 교회와 저 집회가 광화문 집회 그때부터 뭐 집회하면은 막 맞습니다. 코로나 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했는데 그 모든 과정들이 사실은 근거가 없었던 근거 없이 기획된 문재인 정권에 의해서 치밀하게 기획된 교회 탄압 교회 탄압이었고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다 이유 없고 근거가 없었다라는 것이 오늘 판결로 지금 판결이 난 겁니다. 물론 사법부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내린 겁니다. 물론 판결문은 오늘 판결 났기 때문에 아직 입수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원고가 자신의 청구 원인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판결 내용이 충분히 예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구 변호사님 낸 자료, 준비 서면 자료를 통해서 판결문 내용이 그대로 베껴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네. 나오면 다시 예, 한번 예, 예.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그 판결문에 대해서 공유하면 예.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그때의 모든 그 탄압의 과정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판결이 나온 겁니다. 오늘 정말 완전히 다 그거를 네. 그 전국 대한민국 전체를 다 그 혼란을 끼쳤던 것이 다 뒤집어진 그런 판결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판결 정말 축하드리고 또 이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돌려드리면서 네. 참 방송을 좀 마치게 돼서 예, 예. 너무 기쁩니다. 저도 정말 의미 있는 판결 생각하고요. 그 이어지는 소송 결과도 뭐 당연히 승소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한번 하고 마치죠. 네. 자, 우리는 이겼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없이 평화 없다. 한미동맹 회개하라.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원자탄이 터졌습니다. 그때 우리 한반도는 두 가지 선택을 강요받았습니다. 첫째는 이승만과 살 것이냐, 김일성과 같이 살 것이냐. 그때 대한민국은 이승만을 선택했고 북한은 김일성을 선택했습니다. 둘째는 어떤 세상과 체제에서 살 것이냐,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공산주의, 사회통제 경제, 조중동맹 주사파 종교로 갈 것이냐.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했고 북한은 공산주의를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똑같이 70년을 살아보니 북한은 거지 나라가 되고 우리는 세계 10대 강국이 되었습니다. 모든 경쟁은 끝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이재명은 주사파를 선동하여 평화협정, 종전협정,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을 통하여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 체제로 가려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미점령군하고 미군 철수해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제가 그래서 다행이다. 여기 찬스다.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진하지 않을 것입니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꼭 실현해서 그들은 민노총, 정교조, 좌파 시민단체, 주사파, 야당을 총동원하여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체제를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결코 그들의 사기극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중심으로 자유통일, 한미일 동맹 강화, 경제 성장을 이루어 G2 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전 국민들은 다 함께하여 주셔서 주사파 척결 자유통일을 이루어냅시다. 정광훈 목사 드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으로 자유통일해봅시다. 근데 광우병에도 당하고 박근혜도 당했으니까 이번에 또 당하면 세 번째나 당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정광훈 대표님이 지금부터 경고하는 거예요. 다 때려잡읍시다. 이재명 잡아쳐내야 돼. 잡아쳐내야 돼. 문재인 잡아쳐내야 돼. 잡아쳐내야 돼. 다음에는 이 자리에 분명히 모여서 천만이 대한민국 살리는 애국의 물결을 함께 만들겠다 이겁니다. 주사파를 때려잡고 공산주의를 때려잡을 때 이 나라에 진정한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통일이 공산주의를 물리칠 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부흥회만 다니면 다 하는 거예요. 나라가 저렇게 되는데 목회만 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나라를 지켜야 된다. 애국 동지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을 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애국심을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는